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해가지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판례도 나오고 막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어떤 문제냐면요,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입니다. 그죠? 따라 무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데, 만약에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뻔히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계약 체결자인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이 뭐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뭐 후발적 불능은 뭐죠? X겠죠. 원시적 일부 불능 그래도 뭐죠? X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언제 문제가 되는 거죠?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 문제가 되고, 요건은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뭐죠? 선이고 무과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내 이익을 배상해 줘야 합니다. 다만 무엇보다는 클 수는 없냐면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익이익보다 클 수는 없고요. 교재 나와 있는 판례들은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계약을 교섭하고 있는 단계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학설은 이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학설의 태도인데, 우리 판례는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다만 원인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보다 뭐 할 수는 없습니까?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럼 뭐죠? X가 되고요. 무엇을 원인으로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끝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478페이지에 대표 예제가 나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면 문제가 돼요. 2번 다수설 학설은 계약 교섭 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 등 계약 외적법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학설은 그렇습니다.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의 실내 이익의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하고요. 4번 계약이 원시적 불능한 사실을 모르는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5점.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5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태도이다. X죠.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무엇을 원인으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5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제 482페이지로 갑니다.
482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효력에서 1번 쌍무계약의 효력이 나옵니다. 일단 쌍무계약은 뭐죠?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죠. 따라서 2번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쌍무계약이다. 이게 뭐죠? 성립상의 결론성이고요. 3번 만약에 쌍무계약이 성립됐다면 갑도 이행해야 되고 을도 이행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다. 이행상의 결론성이고요. 4번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쌍무계약이니까 한쪽 당사자의 채무가 소멸된다면 타방의 채무도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존속상의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결련성이란 말은 연관성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는 뭐예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다. 중요한 것은 이에서 뭐가 나오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옵니다. 시험에 거의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내고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고요.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의 나와 있고 법적 성질은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할 때까지 나는 못하겠다라고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요. 3번 성립 요건 해가지고 가번 쌍방의 채무가 무슨 계약이죠?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A, B 해가지고 C, D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D에서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쌍무계약으로 인한 쌍방의 채무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다. 이 정도죠. 중요한 것이 484페이지 오셔가지고 나 상대방의 채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변제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상대방도 하기로 한 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러느냐? 이게 문제고 이제 판례 내용인데 아니다.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하나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건데 민법이 인정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도래한 경우에도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분석할 줄 알아야 되냐면 사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을은 먼저 뭘 주게 되냐면 중도금을 먼저 주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중도금은 등기 받기 전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 잔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뭐죠? 동시이행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다시 말하면 중도금은 등기 서류를 교부받기 전에 먼저 주기로 한 돈이니까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등기 서류 안 주면 나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등기부 등본을 떼왔더니 갑자기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중도금을 안 줬어요. 이행지체 중인 거죠. 중도금을 안 주고 은근가 끈기로 버텼더니 잔금을 주기로 한 날이 됐어요. 그 말은 상대방도 이전 등기를 교부하기로 한 상대방의 이행기가 뭐죠? 도래한 것이니까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까지 합쳐가지고 뭐가 된다는 거죠? 동시이행 관계가 됩니다. 물론 요 사이에 뭐는 져야 돼요? 이행지체 책임은 져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지체 책임은 부담하게 되지만 요때부터는 정당한 이행 거절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지체가 아니고 뭐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핵심 판례 좌측에 첫 번째 판례입니다.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 요 사이에 뭐죠? 지연손해금 지체 책임하고 그 다음에 잔대금의 지급 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가 돼요? 동시이행 관계 있다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과 잔금을 주는 것과 중도금을 주는 것과 지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제는 을이 대금을 안 주더라도 더 이상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을은 지금 뭐라고 있냐면은 네가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도 중도금도 지체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등기소를 을에게 줘야 돼요.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중도금부터 안 주고 있는 놈한테 등기소를 주는 거 겁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서류를 맡겨두기라도 해야 돼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서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그때 비로소 을이 대금을 안 주는 것은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문제가 되면 결론이 이상해져요.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전세금에 반환과 목적물에 반환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다. 따라서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집을 비워줘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갑과 을의 의무가 뭐죠?
동시이행 관계라면 갑이 대금을 안 줬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하려고요? 해지하려면 을이 갑에게 먼저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서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 해야지만요? 소멸시켜야지만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다 상대방의 채무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뭐요? 청구할 것이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동시이행 항변권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은 부족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데 한 번만 했더라도 을은 여전히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라번 해가지고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교재에 많이 나와 있죠. 그거를 외우시지는 마시고 좀 유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해보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언제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느냐.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써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 같은 유상계약, 쌍무계약은 쌍방의 의무가 뭐죠?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뭐죠?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보 책임도 동시이행 관계다. 이게 또 원래 매매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요 안에 포함시켜도 되는데 자꾸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담보 책임도 동시이행 관계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원상회복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뭐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취소를 해서 원상회복을 하든 해제를 해서 원상회복을 하든 권리가 소멸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예요? 동시행관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행관계입니다. 왜요? 권리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뭐 하는 거예요? 원상회복하는 거거든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도 뭐죠? 동시행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뭐 하는 문제죠? 원상회복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변제죠. 돈을 받는 것과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어차피 아닌 걸 기억하면 되거든요. 변제하는 것과 동시행관계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첫째, 차용증, 채권증서를 반환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담보를 말소하는 것도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돈을 갚으러 갔어요. 근데 영수증은 주는데 차용증을 깜빡 잊고 안 갚았대. 안 가져왔대요. 그래도 뭐예요? 돈 갚아야 돼요. 왜요? 영수증만 받으면 차용증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또 은행에서 대출 받으시고 나서 돈을 갚으러 가셔가지고 은행 여직원한테 저당권 말소 안 하면 돈 못 갚겠습니다라고 해봤자 은행 직원이 뭐죠? 콧방귀도 안 껴요. 먼저 돈을 갚고 은행으로부터 뭘 받았다가요? 영수증을 받았다가 그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뭐죠? 담보를 말소하는 거고요. 변제와 담보 말소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동시행 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고요. 이것도 시험 은근히 나오니까 좀 일단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유용화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들이 나오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487페이지 오시면 효력, 가번하고 나번하고 다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면 더 이상 뭐가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다번 소송상의 효력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려면 재판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주장이 필요하다. 만약에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고려하지 않고요. 또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면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주라는 판결을 내릴 테니까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한 급부 판결을 내리게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대표해줍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인데 1번 동시이행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오, 맞는 지문이고요. 요거는 외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계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세요. 막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웁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2번 동시이행 항변권은 경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X죠. 자,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행을 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죠. 경계가 이행인가요? 이행이잖아요. 우리 경계 개념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취소해서 경계가 뭐라고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하는 이행. 그러니까 뭐라고요? 추인이다 했잖아요. 경계도 뭡니까? 이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계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경계도 뭐예요? 이행이고 이행이니까 뭐죠? 동시항변권은 소멸되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고요. 4번 상대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고요. 5번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인데 뭐 시험에 나올 것은 아니죠.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위험부담입니다. 이 동시이행 항변권도 시험 문제 반드시 내고요. 그 다음에 위험부담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아주 잘 냅니다. 잘 내고 또 은근히 또 까다롭게 생각하시면서 잘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게 스마트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하니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지는 둘로 나뉩니다. 만약에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요.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이행불능이 되고 이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하게 될 거고요.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인데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게 뭐냐면 위험 부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험 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가 뭐죠? 위험 부담 문제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정리하고 설명을 드리면요. 첫째,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예외입니다.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지만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은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결론인데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채권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누군지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갑을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매수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지진 났다. 아무에게도 뭐가 없는 거죠? 고의 과실이 없는 거니까 위험부담 문제고요.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를 결정하는데 조심할 것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따라서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으니까 쌍방 모두가 채무자이기도 하고 쌍방 모두가 뭐이기도 한 거예요? 채권자이기도 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따지시면 안 돼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진 게 문제니까 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건물을 가지고 따진다는 점입니다. 뭘 가지고 따지시면 안 돼요? 돈을 가지고 따지시면 안 돼요. 이거를 돈 가지고 따지시게 되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주 이상해져 버려요. 난리가 납니다. 그죠? 자, 지금 뭐가 문제라고요?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진 게 문제니까 뭘 가지고요? 건물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고요. 따라서 채무자는 누구냐면 매도인을 말하는 거죠. 뭘 기준하니까? 건물을 기준하니까.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매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담한다는 말이 뭐냐 이제 보자고요.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줘요. 을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건물이 없다면 매매대금을 안 주겠죠. 그러면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죠? 매도인인 거죠. 따라서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첫째,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을이 갑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해 놨어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반환받을 수가 있겠죠. 왜?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을이 지진 나기 전에 매매대금 중 2억을 이미 지급한 상태라면 2억 원은 줄 필요가 없는 돈이니까 갑으로부터 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환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초등학교에 계시죠. 이재민이잖아요. 지금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는데 어디가 계시겠어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지금 뭐예요? 박스 깔고 앉아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그 2억 돌려주세요 하면 주겠습니까? 이 뭐였어? 이런 미친놈아 우리 딸이 지금 막 건물에 갇혀 있어서 뭐 찾지도 못하고 이맛 돈 얘기가 나오냐라고 방방 뜨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뭘 인정하냐면 대상 청구권을 인정해 옵니다. 만약에 돈이 없으시다면 보험 가입하셨다며요. 보험금을 대신 주세요. 이게 뭐예요? 대상. 그러니까 대상 청구권이라는 말은 대신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로부터 보상금 나오실 거죠? 그 보상금 대신 주세요. 보상금이라도 대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을에게 뭐가 인정됩니까?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죠. 지진 난 게 아니라 을이 매순이 지가 집을 샀다고 깝죽대다가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그럼 결국은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준다는 점은 뭐예요? 똑같은 거죠. 다만 누구 때문에요? 을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을, 매수인은 채권자는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왜요? 지가 잘못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익 상한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얘가 과실로 건물을 불태우는 바람에 갑은 을에게 건물을 안 넘겨주면서 을로부터 뭐만 받게 됐어요? 매매 대금만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 갑에게 이득이 생겨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약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왜요? 건물을 안 넘겨줬으니까. 건물을 넘겨준 바가 없으니까 뭘 안 내게 돼요?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 돼요. 그만큼 갑에게 뭐가 세요? 이익이 생기니까 그만큼 뭐죠? 상한 깎아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익하면 뭘 생각하시라고요?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면 그 금액만큼 대금에서 뭐요? 깎아줘야 합니다. 까지가 뭐죠?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문이 나오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죠? 정확하게 숙지 정리하신 다음에 예를 가지고 따져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서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교재 보시면 490페이지입니다. 특정한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에 병이 방화하여 소실됐어요. 그러면 계약을 한 후에 불능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고요. 병이 방화했죠? 그죠? 그러면 채무자에게도 채권자에게도 뭐죠? 아무런 고의가실이 없으니까 누가 위험부담합니까? 채무자가. 채무자가 위험부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까 맞는 것은 2번. 건물의 양도 의무는 면하고 대금 청구권은 소멸한다. 간단하죠, 그죠? 2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을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갑과 을이 뭐하고 있어요? 뒤바뀌어 있죠. 을이 누구예요? 매도인. 갑이 누굽니까? 매수인.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일단 후발적 불능입니다.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다면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니까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3번 갑의 과실이에요. 그러면 갑의 과실이면 누구에게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위험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 매매대금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의 과실이에요. 그러면 을의 과실이라는 말은 채무자의 과실이죠. 그죠? 채무자 과실은 뭐라고요?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니까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번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요거죠.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됐으면 누가 위험부담합니까? 채권자가. 채권자가 위험부담한다는 말은 뭘 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죠? 피곤해 보시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 원래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왔는데 표정들이 막 얼굴이 막 안쓰러워 보여서 그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